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능참봉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네. 어제 끝났죠. 저희 지금 녹음을 일요일날 하고 있으니까. 네. 공개 방송. 네. 성황리에 잘 마치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야, 난 김 선생님 목이 이렇게 간 건 되게 오랜만이다. 아, 전부 다. 공개 방송 때문은 아니고요. 영화 에피를 듣는데 당신 말을 듣다 보니 잠들었습니다. 아, 그래? 코 골지 말란 말이야. 네. 굉장해. 네. 이길 수가 없어. 저희가 이제 영화 에피를 먼저 녹음하고 그동안에 김 선생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뭐 하여튼. 엄청난 말바다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게 이럴 일인가 싶지만. 네. 공개 방송들 어떠셨어요? 좋았죠. 재밌었어요. 훈훈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무슨 이렇게 행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막 이런 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소를 빌려가지고 하긴 하는데 모든 게 다 사실 처음이고 어설프고 막 이러니까 네.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래도 1주년이니까 의미를 담아서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 거였는데 부족한 게 뭐 많이 보였겠지만 그래도 기꺼이 오셔가지고 반응도 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스태프분들도 너무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객석 반응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를 이제 아껴주시는 분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웃기지 않은데 크게 웃어주시고, 그러니까요. 빵빵 터져주시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다 같이 약간 숙연할 때는 또 숙연하고, 그런 어떤 누가 마치 옆에서 일사불란하게 사인을 주는 것처럼 그러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네. 나는 그래서 누가 우리 중에 지금 스텝으로 그걸 할 사람이 없는데 박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뭐 이런 거 하고 있나? 약간 이런 느낌. 하여튼 뭐 대단히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뭐 하여튼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저희가 방송 잘 만들 테니까요. 네. 후기로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다가 이제 막 사진도 올려주시고 뭐 이런저런 댓글도 남겨주시고 했는데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저희 댓글은 면구스러워서 못 달았는데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읽기는 다 읽어요 우리가. 그래도. 하여튼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여름 작가님이 또 댓글들을 쭉 뽑아주셨는데, 또, 누구는 소개해드리고, 누구는 안 소개해드리고, 이러기가 좀 그래서, 퉁쳐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베리어 프리 버전으로 영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공개를 이제 했었잖아요. 그게 공지를 드리고 실제로 우리 또 구림신발님께서 구림신발 구름신발 바로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네요. 구름신발님께서 막 휴일인데 또 다른 버전을 또 막 가지고 오시고 막 하여튼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상영 직전까지. 하여튼 뭐 난리가 아닐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베리어프리 버전을 저희가 이제 못 틀어드렸는데요. 그걸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청각장애인 분들과 시각장애인 분들이 모두 다 보실 수 있는 버전인데 오가는 과정에서 약간 커뮤니케이션의 미스가 조금 있어서 저희는 청각장애인 버전에 중심을 두고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막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인이어를 끼고 따로 이제 뭐 통역기 같은 거를 끼고 나레이션으로 설명되는 거를 듣는 걸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와서 틀어보니까 모두가 다 더빙도 돼 있는데 상황 묘사까지도 전부 다 더빙이 돼 있는 그리고 자막도 같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베리어프리가 저희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하여튼 그거를 미리 그러면 왜 체크가 안 됐냐 이걸 또 보안이 걸린 걸 주셔가지고 횟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상영 횟수가 제한이 돼 있어서 8번만 틀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번을 더 틀면 못 트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서 그 프로젝터에다 연결해가지고 이걸 테스트를 하려면 8번 더 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미리 틀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껴서 현장에 가서 뭐 틀어보다가 뻥 나거나 그러면 8번 지나면 못 하니까. 그래서 그걸 아껴놓고 현장에 가서 틀었는데, 갑자기 막
화면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대사도 한국어 더빙으로 막 돼 있고 막 이러니까 너 이 녀석 빌리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다. 근데 이거를 불편하신 분들이 안 계신 상황에서 이거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들으시기가 어떨까? 이제 굉장히 난리가 났죠.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급하게 양해를 저희가 구하고 한국어판은 근데 또 겹칠라니까 한국어판은 없어요. 상황 묘사가. 당연히 뭐 더빙도 아니겠죠. 그렇죠. 처음에 저희가 안내가 받을 때는 한국어판의 샘플을 받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영어는 그냥 나오고 뭐 자막만 나오는 걸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게 겹쳐가지고 현장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양해를 구하고 배리어 프리 버전 경험해보는 걸로는 저희가 한국 영화를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건 따로 기획을 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번에 보여드린 거는 배리어 프리 버전은 아니었습니다. 7시 상영인데 이 의사결정을 6시 초반대 했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제를 뭔가 배리어 프리 버전에 다른 게 있냐 없냐 이런 걸 찾을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구름 신발님이 현장에 같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고 양해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일반 버전으로 상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소극장에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크린이나 이 프로젝터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업체를 불러서 그걸 다 렌탈을 해가지고 그 세팅이 이루어지고 기계 체크를 하고 그제서야 이제 된 게 이제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와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쫄깃쫄깃했지. 우리 김프로 좋아하는 쫄깃쫄깃이 그날 다 일어났어요. 아주 매신. 듣기로는 그 구름 신발님이 같이 이제 일하고 계시는 배리어 프리 위원회 대표님께서 상영을 보러 오시려 하였으나 상영 교체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 불쾌하시거나 혹여나 그렇게 같이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한국 영화로 한 번 더 배리어 프리 상영을 하는 거를 쓸 기획을 할게요. 그래서 그때 같이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체크를 못 드린 점 여러 가지로 뭐 고의는 아니지만 정황상 그렇게 된 거지만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름 신발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과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간중간 여쭤보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길게 맥락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구질구질합니다만. 그리고 이번 달에도 단체 관람 행사는 합니다. 저희가 이 오프라인을 행사를 하는 게 방송을 매일 방송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방송국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매일 방송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것도 진짜 고혈을 짜내가지고 저희가 간신히 지금 했는데 여론 작가님은 알아누우시게 생겼어요 지금. 어제부터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혼자 흔드시고 계세요. 뭔가 진짜 고생을 많이 힘든 했습니다. 소회가 그냥 온몸으로 표현되고 계신 정말 일본 고양이 인형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참 멋있을 텐데 도와주신 스태프분들과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도움으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했어 우리가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학로에 간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하거니와 저렇게 공연 올리고 하는 저렇게 많은 극단과 극장과 저분들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다시금 또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달에 단체 관람 행사가 있는데 하긴 합니다. 4월 25일 날 수요일이죠. 내 사랑. 지난해에 김 선생이 너무 좋았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영화 좋아요. 셀리 호킨스와 에단 호크가 이번에 아카데미 또 상 받으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영화 괜찮으니까 보신 분들은 기꺼이 2번 보겠다 할 만한 영화이고 안 보신 분들은 긴가민가 하신 분들 오시면 이걸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덥석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뭔지 잘 모르겠고 이거 좀 나중에 봐도 될 것 같고 이래서 미루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같이 보시면 좋을 테니까 맞습니다. 4월 25일 날 단체 관람 행사를 할 테니까 또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요. 월요일은 독서회 하는 날이니까 책 한 권 들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찾아뵙는 독서회. 벌써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요즘 책을 제일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책을. 매주 한 권 읽다니. 저는 사실 책을 편식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인문 쪽에 가서 주로 보거나 이런 쪽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에세이, 자기계발서, 이런 쪽 돌아다니면서 보는 쏠쏠한 재미가 또 생겼어요. 교양을 쌓고 있어요. 힘들어. 자, 오늘은 그래서 또,
화제 말그릇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분을 모셨는데요. 김윤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되게 좋으세요. 남다르지 않습니까? 네,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라디오나 팟캐스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네. 코칭 심리 전문가. 예. 라고 이제 부르고 계신데, 뭐, 코칭하고 강연하고 저술 활동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 소개를 조금 짧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강의하고 코칭하고 글 쓰는 두 아들의 엄마, 김윤나입니다. 네. 자, 그래서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이라는 책인데, 네. 이걸 어떻게 고르게 됐느냐. 이제 궁금하시다고 방송 전에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뭐 없고, 국내 도서 이렇게 쭉 올리다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싶으면 들어가서 봅니다. 내용을 보고, 괜찮겠다. 네. 그냥 삘이 오는 거를 저희가 책을 읽고 모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순전히 저희 삘에 의해서. 네, 더 좋네요. 네. 그런가요? 네. 김프로쇼가 별다른 규칙이란 게 없어요. 그렇지. 독서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렇게. 네. 마음에 담겼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라. 그리고 기왕이면 긍정적인 말만 해라. 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의식적으로 저는 조금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질문할 때는 긍정문으로 하자. 뭐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지 말고 긍정문으로 묻자. 뭐 이런 걸 이제 소소하게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말그릇이라는 걸 보니까 뭐 더 배울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관심이 훅 생기길래 네, 모셨습니다. 네. 어떻게 섭외는 된 거? 출판사를 연락하신 건가요? 뭐 그렇죠. 우리 여름 작가님께서 열심히 뒤져가지고 막. 네. 그냥 연락. 자, 그래서 파트가 총 5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네. 말 때문에 외로워지는 사람들, 내면의 말그릇 다듬기, 말그릇을 키우는 듣기의 기술, 말그릇이 깊어지는 말하기 기술, 네. 사람 사이에 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5가지 파트로 이제 나눴는데 처음에 이 말그릇이라는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뭐 계기나 특별한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제목은 뭐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붙여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나중에 그럼 제목을 뭘로 할까 이제 이렇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될 때 이런 고민이 참 많았어요. 우리는 왜 나이는 드는데 우리의 말은 성숙해지지 않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은 이제 저자들이 자신의 고민이 책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많이 네. 그랬어요. 한 살 먹었는데 내 말은 더 깊어졌을까? 내가 그래도 아들 둘을, 생명체 둘을 매일 대하는 엄마인데 내 말은 어제보다 나아졌나? 근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런 게 이제 강의도 묻어나고 코칭 때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저희 이제 출판사 사장님께서 네.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들으시다가 그런 거 어떻겠느냐? 그게 말그릇 아니겠느냐?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붙여지게 된 이름이에요. 전 이 말그릇이라는 단어가 되게 예쁘다 생각을 했어요. 예. 이 말그릇이란 말은 만드신 건가요? 저자님께서? 이 책이 인기가 많아지기 전에 덜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외로운 내가 외로운 너에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말그릇이라는 비유를 쓴 적이 있어요. 네. 그걸 캐치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 그릇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하고 비유할 때 뭐가 넉넉히 담아낸다. 이제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숙함에 대해서 고민을 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왜 말은 성숙해지지 않을까?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을 우리가 과연 담아내고 있는가? 뭐 그런 포인트에서 말그릇이 같이 만난 것 같아요. 그 말그릇이라는 포인트를 캐치하신 분은 출판사 사장님이십니까? 그렇죠. 역시. 비즈니스 관점. 약은 약사에게. 책은 책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네. 근데 이 책이 잘 된 진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목이. 네, 말그릇이라는 단어가 신선하고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시죠. 저도 딱 보는데 눈길이 확 가니까. 야. 보통 우리가 사람의 그릇이라는 비유를 종종 쓰니까 거기 앞에 말만 딱 담겨서 그러니까요. 이 책이 이런 걸 얘기하겠구나 싶은 궁금증과 그쵸. 어떤 예측이 되면서 네. 사실 처음에는 다다음 주 독서회 뭐야 그랬을 때 말그릇 그러는 거예요. 말그릇이 뭐야? 말구유?
네, 그 앞에 말그릇 쭉 모르고 말그릇만 보니까 저는 배 감독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 우리 말술 하듯이 되게 큰 그릇 만드는 뭐 말그릇 되그릇 말그릇 뭐 이런 건가 했다가 그릇은 커지면 좋은 거니까 중의적으로 그때 또 괜찮네요. 네. 네. 그 지금 기업에서 코칭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주로 기업에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네. HR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양한 군상들, 다양한 이런 케이스들, 네. 뭐 이런 거를 보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네. 말 습관이나 뭐 이런 걸 이제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제일 많나요? 흔하게. 일단 이제 예를 들면 조직의 리더를 제가 제일 많이 만나요. 네, 이제 승진을 갓 했거나 뭐 보직이 바뀌었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네 정체성도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그건 인지를 못 하시고 이제 예전에 하던 대로 말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많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승진을 한다는 건 일을 잘한 거잖아요. 네. 뭐 세일즈를 잘하던가 뭔가 이제 성과가 좋았던 건데 그렇죠. 성과가 좋은 거는 말을 사람들에게 잘해서 승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추진력 있게, 네. 뭐 성취지향적으로, 도전적으로, 목표지향적인 분들이 진급을 먼저 하시죠. 네. 근데 딱 리더가 되면 회사에서 어떤 요구를 받냐면 갑자기 칭찬을 좀 많이 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직원들을 따뜻하게 말해. 그러면 이분들이 멘붕이 되세요. 나 굉장히 도전적인 자세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따뜻하게 말하라니. 네,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40평생 해본 적이 없네. 네, 그래서 코칭하게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까지 트럼프였는데 오늘부터 오바마 해야 돼. 뭐 비유하자면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직원들을 인터뷰를 해봐요. 이분을 코칭하기 네. 전에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욕 엄청 들으시거든요. 뭐 지밖에 모른다. 뭐 잔소리가 너무 많다. 그럼 지가 하라고 해라. 뭐 너무 많아요. 네, 진짜 요즘은 솔직하게 인터뷰 해주세요. 돌려서 말씀 안 하시고요. 네, 특히 젊은 친구들은 막 솔직하게. 아니 뭐 익명 보장만 된다면요. 네.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네, 그런데 그분하고 1대1로 얘기하다 보면 또 이해가 너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바꾸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한 사람의 언어를 바꾼다는 게. 근데 내가 그걸 40년, 50년을 써서 어떤 하나의 지점, 탑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걸 바꾸라고 하니까 이분도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만나면 다 이해가 돼요. 저는 작가님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코칭을 하시거나 할 때 현재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같은 게 있으실 거잖아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테스트를 해서 세 사람의 말 습관을 한번 캐치업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없군요. 그런 거 없고요.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겠다. 네, 보통 그 질문에 제가 그 짤막하게 답을 드리면 제가 한 분을 만날 때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심리 진단. 뭐 심리 진단 성격 도구 같은 거 들어보셨죠? 뭐 MBTI, 디스크, 에고그램, 애니어그램.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들어만 봤어요. 네. 네, 그 진단을 해보는데요. 진단이 사람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 굳이 만든 거지, 그 진단이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없거든요. 네, 진단도 하고, 주변 인터뷰. 예, 3명에서 5명 이상. 빔을 내 해줄게. 막 이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런 인터뷰하고, 마지막은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듣는 것. 본인에게. 네. 가장 뭐 직장 다니면서 힘드셨던 때가 언제인가요?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지금은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하루 종일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럴 때 본인에게 스스로 어떤 말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걸 이렇게 다 해야 그분을 조금 알아낼 수 있죠. 네. 마치 잡지 테스트처럼 딱 이거 질문하면 딱 이런 유형이네. 저는 이런 건 없는 거. 죄송해요. 제가 얄팍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칭을 해가지고 이 사이가 좋아지거나 내지는 탑에 올라가신 분이 이걸 바뀌는 게 사실은 여기 몇 마디 들었다고 금방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쉽진 않아요. 그렇죠. 네, 보통 코칭은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정말 느낀 건 여기에도 썼지만 한 사람의 말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다. 보고서를 이제 직원이 갖고 왔을 때 딱 선배 입장에서는 문제점만 먼저 보이거든요. 근데 야 이거 생각하면서 한 거냐? 라고 늘 말하셨던 분이
수고했다. 어제도 밤새던데. 이 말 먼저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공을 들였는데도 이 말 한마디를 뱉기가 참 어려워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 사람의 언어는 누군가의 말로 쉽게 바뀌는 건 아니야. 이런 배움을 많이 얻죠, 제가. 그렇게 쉽게 안 바뀌는 거니까 네. 말이 인격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걸로 네. 판단이 된다고 우리가 네. 생각하는 이유가 안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말 조심을 해야겠다. 그러면 아까 그분은 네. 6개월 뒤에 코칭을 받은 이제 요 정도는 바뀌나요? 아, 수고 많이 했는데 생각은 하고 다니는 거냐? 밤새던데 밤새 생각은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야, 그럼 그걸 나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약간 더 악화되는 이런 거 아니야? 야, 밤새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악화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 그런데 굉장히 재치 있으면서도 통찰력 있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저는 그런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미리 뱉어놓고도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주변의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려요. 이메일이나 전화로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버 거려도 좀 알아들어 주세요. 네, 그렇게 해놓으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뭐야 어버버 하네? 근데 지금 과도기구나. 네, 이렇게 좀 기다려줘요. 네, 그런 호흡이 좀 있죠. 네. 맞아요. 이런 과정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변화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 습관이 있다는 것, 또 그렇죠. 내가 어떤 뭐 감정을 표현을 못한다는 이런 것 자체를 알 기회가 잘 없잖아요. 생각해볼 기회도 없고. 그렇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좋았던 게 뭐 감정에 대해서, 자기 말버릇에 대해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말그릇책을 다 읽는다고 갑자기 내 입술에서 꾀꼬리처럼 예쁜 말이 나가고 옥구슬이 골라오고 그런 기적은 벌어지지 않아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이메일을 주시거나 SNS 쪽지를 주실 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나한테 정말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 이런 후기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코칭을 받는 경우는 이제 어쨌든 돈을 회사에서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 입금에 따른 파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조사도 하고 헬스장 끊는 거 같은 거. 근데 책을 사서 그냥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이걸 다 이제 과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코치를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이를테면 자가 진단이라고 할까요? 네. 나의 말버릇,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의 패턴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는 좋은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뭐 체크리스트로 여기서 제시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셀프 토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셀프 토크죠. 그래서 중간중간 보시면 감정 파트에서도 잠깐만. 지금 이 감정이 뭐지? 이 감정 의미하는 건 뭐지? 잠깐만. 나 지금 불편한데 지금 내 어떤 공식이 발동되고 있는 거지? 어떤 공식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불편한 거지? 잠깐만. 이거 우리 엄마한테 많이 봤던 거 아닌가? 거기서 날 뭘 배운 거지? 이렇게 잠깐의 질문들을 제가 담아둔 이유가 그런 셀프 토크. 잠깐만. 이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저는 막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것보다 그 순간에 순간을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잠깐만을 외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래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이게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게 나오는 건가 하는 거를 본인이 계속 한번 생각해보는. 말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멈추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면서도 잠깐만 이럴 수만 있어도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잠깐 멈추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특히 배 감독 말받다 치는 걸로 유명한데. 어마어마한 분이가 BPM이 느린데 말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근데 잠깐만 멈춰지지 않는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 것 같은 게 말의 가속도가 생기면서 중량이 더 점점 무거워지면서 제가 점점 더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말하고 싶었던 어떤 게 있어서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 논리를 막 결하면서 굉장히 더 거세져요. 그러다가 이거 누가 그만하라고 안 하면 계속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정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서 누가 공격을 해줘서 토론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을 만약에 지적하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 말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게 발동되면 저는 이제 그런 공식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속도가 붙고 내가 점점 더 확신하는 자세로 말하고 그럼 대꾸를 못하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스스로의 이제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아무도 안 멈추면 안 멈춰. 이게 어디서 왔나? 군대에서 배웠나? 아버지한테서 배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마치 제가 설명드린 거를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때 잠깐만 외치고, 지금 왜 이렇게 내가 말이 세지고 있지?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지? 그걸 묻는 것. 네, 그게 중요한 자가 체크 같아요. 나한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시도인 것 같은데, 전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느끼기에. 그러세요. 네, 말이 좀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근데 그거를 느꼈던 적이 언제냐면, 인터뷰를 이제 기자일 때 하잖아요. 그러면 쭉 인터뷰를 해놓고 몰래 인터뷰 이런 걸 하면 가져와서 이제 그걸 다시 재생해서 보잖아요. 그럼 나는 굉장히 말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 이 새끼 조용히 좀 해. 질문 좀 듣자. 근데 내가 저렇게 말을 많이 하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급하니까 필요한 말을 내가 생각했던 세워놨던 가설을 뽑아서 이제 들어야 되니까 말을 나름대로 참는다고 하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늘 그런 거를 생각을 이제 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이 책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래도 기자 일은 참 괜찮네요. 어차피 직업이 인터뷰했던 거를 다시 녹취를 하거나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꾸준히. 그렇죠. 내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맞아요. 듣기만 해도 내가 이렇구나 생각을 할 텐데. 난 근데 팟캐 1년 했는데 왜 그런 자각이 없었지? 나 맨날 들으면서 페리 오빠 때문이야. 페리 오빠가 잘라주잖아 중간을. 그래. 그래서 청취자 우선주의라서. 정성 뉴스네. 이러면서 경청을 하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편집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 내가 반성하지. 편집 안 된 소스를 달라고 해. 무섭다. 근데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게요. 강의 워크숍 할 때 리코딩 하거나 아니면 전 비디오를 이렇게 찍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팀장이나 임원 정도 되면 그런 언어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을 못 들으세요. 좋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지만. 어딜 감히 솔직한 피드백을 해. 예를 들면, 지금 말씀이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피드백을 못 받아보시잖아요. 못 받지.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말이 기신지, 한 텀이 너무 얼마나 3000% 몇 번을 빠지신지 몰라요. 그리고 후배들은 저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거든요. 저희 팀장님 때문에 죽겠다. 회의 시간에 지 말만 한다. 막 이제. 그러면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3, 4번 모이시면 주제를 하나 드려요. 가장 많이 신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부부싸움에 대한 주제나, 뭐, 골프에 대한 주제나, 이런 주제를 드리면 막 신나게. 제가 찍고 있다는 걸 알아도 조금만 지나면 이성을 잃으시고, 막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찍어서 그대로 보여드려요. 그러면 다들 놀라시죠. 충격과 공포겠다. 정말. 충격과 공포겠다. 충격, 공포, 경악.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 사람이 이성을 잃는다는 게, 면대면으로 얘기하면서, 나한테 솔직하게 피드백을 안 해주고 있지만 죽을 상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이게 충격적이지 않고 그걸 제3자의 입장에서 찍어서 보여주면 내가 이런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이게 거리감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후배하고 대화할 때도 후배의 표정만 잘 읽어도 내 말이 뭔가 지금 흡수되고 있지 않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데 말할 때 상대의 표정을 살피지 않아요. 자기 말만 계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찔리네요. 나이가 그렇게 표정을 했는데도 못 느꼈어? 어떡해.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제가 그 피드백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나 봐요. 근데 그걸 굉장히 솔직한 피드백을 해주는 주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솔직한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들의 표정을 내가 살피게 그들이 피드백을 하거든. 저 시작하네, 저거. 이런 표정을 지으면 내가 시작했구나, 내가. 근데 책에도 나오는데, 솔직한 피드백을 하려면, 그만큼 내가 안전하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렇죠. 솔직한 피드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 같이 서열이 딱 정해져 있고, 막 이렇게 되면, 맞아요. 평소에 본인이 그런 신뢰를 못 주면 그걸 왜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굳이 내가 얘기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찍혀나갈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를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솔직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어떤 팀장님이요 직원들을 회식을 하시면서 얘기해 편하게 얘기해 나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많아. 얘기해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얘기하라는 그 말이 세상 불편해. 그렇지.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아니 애들이 내가 편하게 얘기하라고 술까지 먹이고 소고기까지 먹였는데 말을 안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뒷 사정을 알아보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저 스스로 제 말에 대한 생각을 좀 그래도 했던 편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내가 조금 말 습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불편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는 누군가 처음 만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도 마가 뜨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불편이 없었어요. 왜냐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때 그 공기 사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불편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관찰하거나 이런 도구로 썼었는데 요즘은 마가 뜨는 게 너무 불편해요. 불편하죠. 네. 파케 후유증인가? 이게 내가 분명히 안 그랬던 사람인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보면서 약간 힌트들을 몇 개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말로 정확하게 이런 거구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해왔던 일들이나 또 패턴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기다리는 법을 약간 뒤로 미루고 있었구나. 네. 빨리 의사소통이 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몇 년 동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책을 보기 전에는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구체적으로 뭔가 그 누군가의 글을 통해서 이럴 거구나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네. 책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책을 잘 소화하셨네요. 네. 여기서 고백하자면 다 보진 못했습니다. 언제 고백해야 되나? 야, 형 되게 마음 편해졌겠네요. 그러니까 마음 시원해지. 나의 말그릇이 편안해졌어요. 아무튼 이 5가지로 이제 섹션을 나눠가지고 쭉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겠구나. 그냥 뭐 좋은 말 하고 좋은 말에 영향을 받고 뭐 남의 말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사실 금방 하자 그러면 몇 페이지 하고 얘기가 끝날 수도 있는 주제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조목조목 나눠서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걸 보면 그거에 대한 평소에 고민이 굉장히 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득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있지. 애들한테도 하실까? 애들한테. 이게 또 다른 문제거든. 그렇지. 몇몇 사례가 있잖아요. 속상했구나 이 사례. 아이들을 대할 때 이제 뭐 두 아이의 엄마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럴 때는 보통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이제 실패 확률은 낮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이성의 끈을 놓지 않는. 놓긴 놓으시죠? 놓긴 놓죠. 네, 놓긴 놓은데, 이제 실수 여전히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저도 잠깐만. 내가 왜 참지 못했을까? 내가 큰 희생을 감수해놓고 왜 이 작은 일에 폭발해 버리는 걸까? 그럴 때마다 답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나한테 쉼표가 너무 없었어. 내가 지금 너무 조급하구나.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짜놨어. 그걸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후회와 결심. 왜 아이 잘 때 엄마들이 반성 많이 하잖아요. 이 예쁜 것을 두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내가 없어서 몰라. 반성 많이 하니? 이렇게만 보고 반성 많이 하시거든요. 잘 때마다 반성 얼마나 하는지 몰라. 나는 부모님들이 내 방에 와가지고 반성과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게 느껴져서 잠이 안 오고 그랬다고. 진짜 그래. 거림직하다고. 네. 그게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늘 똑같아. 막 들어왔을 때 세상 천사야. 모든 엄마 아빠가 집에 막 들어갔을 때는 야 그렇게 달려오는 애들 안고 막 예쁘다고 하는데 조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의사소통이 되다가 이제 그게 몇 번 반복되는데 이제 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논리가 있으니까 고집을 막 부리기 시작하면 약간 언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으악! 막 화를 내면서 막 맘대로 막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놓고 곧바로 후회하죠. 좀 참을걸. 맞아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또 생각나는 저만의 방법은 아이한테 저의 상태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특히 첫째가 좀 말에 예민한 편이에요. 엄마의 직업이 그러니 아마 아이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가 잘 보는 만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아침에 일하는 엄마는 아이가 유치원 가야 되는데 이 셔틀버스 놓치고 이거 굉장히 예민해요. 5분 남았는데 갑자기 이빨 안 닦겠다 이러면 이제 정말 막 마음이 환장하지. 예, 진짜 환장하거든요. 환장해 진짜. 예, 예. 단추를 꼭 자기가 채워야겠다는 거야. 네. 왜 그걸 네가 채워야 되니 지금 급한데 그 해야 된다는. 그리고 채워주잖아요. 풀러요 자기가. 다 풀러. 다시 푸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돌아버리겠는 거지. 정말. 예, 저는 막 강의 가야 되는데 그럼 진짜 미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면 그 만화 캐릭터 이름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스폰지밥이라는 만화를 보는데 뭔지는 예를 들면 엄마 지금 그 스폰지밥 3단계야. 엄마 지금 엄청 화날 것 같아. 엄마가 시간 때문에 지금 엄청 불안해. 그러면 아이가 이제 3단계면 엄마가 이제 소리를 곧 지르겠구나. 좀 아는 것 같아요. 그거 괜찮네. 예, 그럴 때 저의 감정에 대해서 엄마가 화가 나고 있다는 거 엄마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또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이럴 때는 태양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단계, 저희는 이제 스폰지밥 3단계가 있거든요. 스폰지밥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만화 보는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쵸. 뭐 주주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쓰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세요? 그날은 그냥 기도하고 늘 잘할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여야죠. 네. 이게 참 제가 들어가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 아내가 3단계예요. 이미 와 있어. 3단계로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세상 그거를 보는 게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어. 아니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까지 해. 그래서 말립니다. 그래요. 하지 마. 그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자기가 해봐. 그리고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제가 1단계 시작해가지고 5분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3단계가 돼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 거봐. 그래서 야 이게 반복되고 나서 잠이 들고 나면 둘이 숙연해지죠. 그래. 내려와서 잘까? 그래서 애를 데려다 그렇게 뽀뽀를 하고 여기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네. 애를 키우는 부모는 이게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애를 키우는 사람들이 어른이라는 게 이거의 반복을 그냥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상상만 해도 저걸 감당을 해내야 되니까 그냥 감당하는 거잖아. 억지로 성장을 도모하게 되겠네? 약간 이런 기분이 있어요. 이게 말하기라는 게 누구나 말을 하고 사니까 되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감 포인트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늘 연애를 좋아하니까. 연애 지상주의자. 좋으시겠다. 마침 어제 밤에도 이 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썸을 타고 있는 모 씨와 대화를 하는데 몇 주 전에 그녀가 보인 어떤 행동 때문에 제가 되게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녀의 언사 때문에. 그때는 확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막 하길래 오늘은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랑 같이 있는 사람, 제 지인을 이분은 처음 봤는데 보고 나서 뒤에 가서 난 뭔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좀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전 속으로 네가 이 사람을 언제 봤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딱 하진 않았어요. 어제는 한 일주일 지난 뒤에 나 사실 그때 네가 되게 경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당황하죠. 아니 왜 난 그런 뜻이 아니었고 언제 봤고 그 사람을 알아? 모르잖아 잘.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형 나 좀 쟤 별론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야 네가 얘를 언제 봤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라고 했을 거라고.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맞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오빠 근데 나는 그때 직접적으로 딱 얘기를 해줬으면 더 시원하고 좋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잘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너를 공격하는 것처럼 말하면 그것 또한 좋은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그땐 참았다. 라고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성공했나요? 성공했죠. 그러셨구나. 결국 역시 오빠는 내가 존경할 부분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대성공. 예전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 같았으면 바로 얘기를 했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나 잘 모르겠다고. 왜요? 서로 모르잖아. 그 사람의 표정이나 느낌이 전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래 별로라는 생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누구나 사람 마음은 그런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무엇 때문에 별로였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해명을 했을 거 아니냐. 그 사람 그런 애 아니야라고 내가 해명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그냥 대뜸 좀 별로야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이 사람의 지인인데 기분이 별로 안 좋지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어야 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한 가지 궁금한 거 질문 드려도 돼요? 네. 그 여성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은 그러면 알아내셨어요? 네, 그 일주일 사이에
최근에 그녀의 감정 상태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히스토리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주 훌륭하네요. 야, 바로바로 적용하는. 삶이 바뀌고 있어요, 삶이. 그러니까. 책을 1분만 읽어도 가능하네요. 다 읽으면 더 좋아지겠네요. 그럼요. 네, 남겨놓고 있는 건데. 네.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대할 때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화내고, 애들이 잠들면, 이제 미안해하고, 후회하고, 다시 깨면, 또 예열이 시작돼서, 화내고, 뭐 계속 이렇게 그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너무 부모로서 조금 자격이 좀 모자란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아이한테 그거를 설명하고 뭐 요런 작업을 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아이한테 나의 감정 그리고 뭐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으면 훨씬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특히 부부 간에 이런 친구 간에는 알겠지. 알면 걔가 알아듣겠어. 그 어린 것이 내 마음 말한다고 지가 뭐 알아? 이런 이유로 표현 안 하시거든요. 아이도 다 알아들어요. 네, 다 알아듣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한테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가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제 감정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그 아이가 말할 때 집중해서 듣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사실 전부거든요. 하루에 30분 1시간. 그거밖에 해줄 게 없었을 때도 알아듣고요. 근데 약간의 부작용은 뭐냐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세요. 유치원에 가서 뭔가 이렇게 힘들면 딴 애들은 막 이거 이러는데 저희 아들은 선생님 지금 제 마음이 불편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멋있다. 저건 좀 진짜 멋있다. 그럼 선생님들의 당혹감. 네, 약간 당황해 하시죠. 진짜 무섭지. 이 책을 읽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생각과 함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면 내 말에 왜 이렇게 힘이 있는 줄 알아? 진짜니까 그래. 라는 논리를 착 깔아놓고 말을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오가는 말이 아니고 그냥 단계가 쭉 있고 난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왜 그걸 시작하지? 지금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내가? 라는 감각은 간혹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멈춰서서 생각을 해봐도 그 연원이 뭘까? 내가 성격이 그런 건가? 아니면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할까? 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건데 화가 났구나. 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못마땅하네. 그렇군요. 그게 못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래? 왜? 하면 이렇게 오가면서 대화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걸 감정을 표현하는 걸 잘 숨기려고 논리를 개발해서 저 사람이 말을 못하고 내가 계속 말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구나. 사실 좀 서운했어.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얘기였어. 그래요, 맞아요. 이런 게 딱 앞부분에 적혀 있어서 사실은 놀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진짜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감정의 길을 내면 되게 짧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걸. 그걸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지 않아서 괜히 우리가 막 저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수고로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안 좋은 버릇도 깨닫게 됐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 감정을 해소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편안해지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불편한 감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그걸 주도해서 그 감정을 느끼게 해야지 이걸로 말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그래서 쓰신 게 통제하기 위해서 하냐 소통하기 위해서 하냐 했을 때 나는 둘 중에 A, B가 있으면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주로 듣고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때부터 개발하는구나. 그러시구나. 시동을 거는구나. 그러게 느껴져서 그건 근데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분의 문제였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되게 기억에 남던 제 친구의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어릴 때는 저 사람은 왜 엄마 같지가 않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왜 알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근데 생각해보면 근데 그 어머니가 한 번도 애한테 화를 내거나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우리한테 뭐가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집 아들은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자기 친구랑 얘기하듯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뭐 지금 너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 뭐 얘기하면 아들도 한 반은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근데 거기서, 그럼 그게 뭐야? 우리가 볼 땐 저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네. 근데 그냥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상한 모자다. 라는 생각을 한 친구와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이 방법대로 하고 있던 거구나. 그러니까 둘은 굉장히 그냥 대화를 잘하고 있던 거구나. 네, 네. 뭐 그런 생각이 다시 들기도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면 사실은 그 감정을 해소하는데 말을 쓰지 않을 텐데. 특히 남성분들이 감정 잘 모르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배 감독의 말바따를 보면서 대단하시다 생각이 든 게 그 반응 하나하나가 야, 참 남다르죠. 네. 과연 코칭을 이러니까 전문가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그럼 다 살려주세요 반응을.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본인 스스로의 말버릇과 그런 것들에서 늘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말 습관에서 이 부분 그래도 좀 고쳐야 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있어요. 많죠. 네, 저도 이제 대물림된 말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이제 넘기 힘든 고비가 이제 신랑이에요. 저는 아이는 이제 실패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신랑은 여전히 저의 마지막 고비. 그래요? 신랑을 너무 매니저 책한 거는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럴 때 제가 책에도 아마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신랑과의 관계에서 너무 작은 사건에도 제가 바르르 할 때를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건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정리하고 신랑은 정리한 거를 모른 척하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신랑이 수건을 써서 이렇게 아무 데나 막 걸어 놓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살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아서 뭐 수건을 잘 정리하고 안 하는 게 저한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거 여기다 놓지 말랬잖아. 근데 제가 신랑한테 그 수건 때문에 신랑을 잡더라고요. 그 수건이 뭐라고 돌잔치에서 받은 그 수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순간 그때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피드백했냐면 윤나 씨 지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반응했다면 제가 못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 윤나 씨 지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받는 순간 저 그렇게 화 많이 난 거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수건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니야? 왜 그럴까? 기원을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그렇게 수건을 정리하는 거, 아빠가 수건을 뭐 이렇게 마음대로 쓰시는 거에 굉장히 예민했고, 저희 엄마는 모든 감정을 화로 대치하는 분이었어요. 서운해도 화로 표현하고, 아니, 불안해도 화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엄마는 아빠보다 수건이 더 중요한가? 그런데 저도 모르게, 신랑을 잡는 저를 보면서 말이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언어에 예민한 편인데도, 그냥 잠깐 방심한 사이에 언어가 훅 들어와 있고 순간 나가버려. 네네. 그럴 때 정말 오싹해요. 이 방송을 듣는 536분이 지금 가슴을 치고 계시는 수건을 개면서 가슴을 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걸 던지지 말자. 진짜 이렇게 또는 그 인간은 그럴만해. 근데 남편분의 피드백이 되게 적절하고 지혜로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남편을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어쩌면 작가님보다 특정 영역에서는 좀 더 고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해서 책으로 알았다면 저희 신랑은 그게 좀 지혜로움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참 많이 보고 배우죠, 저도.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한 게 있는데 저자님을 앞에다 두고 저희가 드디어. 그 각자 좋았던 부분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어요. 정말요. 너무 근사하네요. 굉장히 뻘쭘할 것 같았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이상해. 왜 좋아하는 거야? 이번 책에서 각자 좋았던 부분을 뽑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처음 했거든요. 네. 뻘쭘한 거예요. 앉혀놓고 앞에 이제 읽으려니까.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조금 천천히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분위기를 잡으면서 김 선생이 좋았던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공식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다. 무슨 일이든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공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불쌍하고 가여운 희생양으로 만든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동시에 나는 능력이 부족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공식에 얽매여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주변에 의지한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조심해야 해. 라는 생각 때문에 늘 불안해하며 옴짝달싹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무조건 이겨야 해. 지는 건 실패한 거야. 라는 공식 때문에 오히려 섣불리 발을 떼지 못하고 압박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들볶는 사람들도 있다.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미처 자신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눈이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앞뒤 따지지 않고 나를 무시해? 하고 화를 낸다면 아마 거절에 대한 잘못된 공식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보고서가 거절당했을 때 이깟 회사 때려치워야지 하고 크게 화를 내거나 절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거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분출하면 자신도 상대방도 상처를 입게 된다.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나만 빼고 간식 먹은 일, 술자리에 부르지 않은 일들만 기억하며 역시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공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자신은 점점 더 고립된다. 네. 어느 포인트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뒤까지 더 읽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고요. 이 뒤에 말은 뭐냐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린 누구나 상대적으로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앞에 일종의 서술이신 거잖아요. 누구나 다 다르다.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우리 모두 다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비정상적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관계에 있어서는 또 내 말에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큰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또는 난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이런 공식에 따라서 이제 드라이브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의 대화나 행동 방식을 보면 몇몇 중요한 공식들로 드라이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거. 저 사람을 드라이브하는 공식은 뭔가를 알아낸다면 얕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편할 것이고 영악하게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나의 말에 설득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챕터에서 이 부분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애할 때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연애할 때.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이 양반은 이런 거 안 해도 연애를 너무 잘하거든. 그래요? 이게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잘해야 돼. 아니야, 괜찮아. 그러다가 수건 맞을 거야. 그 순간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수건 맞으면 깨달아, 이거 내가 조금,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네. 자, 배 감독은 어떤 포인트가 좋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이 책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챕터가 요거다라고 저 나름 그냥 생각한 건데, 챕터 제목부터가 그냥 이거예요. 진짜 감정 찾기. 이렇게 멈춰서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세 줄을 먼저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적용한 것까지 나오는데 나는 그때 무엇을 느꼈다. 이 무엇이란 감정.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뭐뭐라는 기대 혹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느낀 첫 감정은 무엇이다. 감정에 서툰 사람은 특히 가정이나 친구 간의 모임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 서툰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 언젠가부터 우리 부부는 화장실 청소 때문에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화장실 청소만큼은 남편에게 꼭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는 것 같지 않았다. 몇 번을 꾹 참고 넘어가던 나는 아마도 몇 번이나 안 하고 넘어갔는지 세고 있었던 것 같다. 유난히 몸이 고되던 어느 날 신랑이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다. 지금 나 무시해? 내가 분명히 청소해달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험악한 표정을 하고 달려드는 아내를 보며 남편은 흠칫 놀라더니 알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때 시각은 밤 12시.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의 여보 얼굴을 지켜보다가 나는 야근에 찌든 그의 두 눈을 발견했다. 아차 싶었다. 그때서야 그가 어제 새벽에 들어왔다는 게 생각났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앉아있지도 못하고 화장실 문 앞을 서성이면서 내가 그토록 화장실 청소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알아채지 못한 내 오리지널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때 짜증을 느꼈다. 왜냐하면 내가 부탁한 것은 꼭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나의 진짜 첫 감정은 서운함이었다.
나는 서운했었다. 화장실 청소를 해달라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던 것이다. 혼자서 서운한 감정을 창고에 쌓아놓고 그것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자 그대로 터뜨려버렸다. 분노라니 그것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일하는 내 고단한 반려자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 30분 후 아까보다 더 지친 얼굴로 등장한 남편에게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소리질러 미안해요. 내가 서운했었나 봐. 자기가 내 부탁을 모른 척하는 것 같아서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느꼈나 봐요. 남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기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내 부탁을 기억하고 있었노라고. 다만 감기 기운이 있는지 한동안 몸이 좋질 않아 조금 놓쳤단 말을 덧붙였다. 뒤늦게 진짜 감정을 알아채고 그것을 솔직하게 나온 후에야 우리는 다시 평온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순간에 감정에 압도되면 사고 기능이 위축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놓치게 된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남편이 계속해서 청소를 모른 척한 것은 아니었다. 내 눈에 흡족하지 않았을 뿐 그는 어쨌든 약속을 지켜왔다. 짜증과 분노로 뇌가 마비되어 그 순간 그의 사정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배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비극은 순식간에 벌어진다. 창고에서 방출하듯 한꺼번에 쏟아댄 말은 찰나의 관계를 어그러뜨린다. 평소에 진짜 감정을 인지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감정이 당신을 덮칠 때 철이 자석에 달라붙듯 익숙한 몇 가지 감정만이 자동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당신의 말을 결정하게 된다. 감정의 진짜 목적을 마주하지 못하면 당신의 말은 갈 곳을 잃는다. 네. 제가 느낀 소회는 이 책의 서머리는 이거다. 그냥 저는 이게 딱 와닿았어요. 그 부분 읽고 저희 신랑이 저한테 딱 안아주더라고요. 네, 좋았나 봐요, 저희 신랑도. 네. 그렇지.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나 어제 야근했잖아. 그러고 시작하지. 그렇지. 너 나 무시해? 라고 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때 화가 나잖아요. 말받다 스타트. 그러면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또 깨달은 저의 굉장히 못된 버릇이 있는데, 지금 화났구나. 나도 화낼 수 있는데 같이 해보자는 건가? 그럼 나는 화가 안 난 척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걸 그냥 꼬집는 식으로 말해야지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다소간 무례하게 언성을 높이는 그 방식을 그대로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다시 말해요. 그러면 화를 더 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다가 한 3-4번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 저 한마디를 해요. 네가 이렇게 말한 거야. 네가 이렇게 말한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냥 기분 나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럴 일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감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감정을 얘기하지 않고 저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깨달았어요. 감정을 내가 왜 얘기 안 할까? 서운하다는 얘기를 왜 안 할까? 화났다? 서운하다? 부끄럽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안 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 사람이 눈치채지 않았으면 좋겠다. 들키기 싫은 거겠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차피 다 들키게 돼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화를 돋우고 있더라도 너 그러니까 화하는 거잖아. 네가 그냥 말을 잘한다고 네가 생각하는 건데 너 나랑 똑같은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저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난 굉장히 인정 안 해. 참한 상태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확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가 투자 회수율이 너무 안 좋아요. 말은 엄청 많이 했는데 건질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이제 투자할 만한 네,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가성비 떨어진 언어 습관이네요. 네, 맞아요. 가성비가 진짜 떨어지죠. 제가 좋았던 포인트도 역시 감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은 순식간에 얼굴을 바꾼다. 감정은 정확한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억누르거나 조종당해온 사람일수록 낯선 감정을 불편하게 여겨 빨리 벗어나고 싶어한다. 오랫동안 희망을 느껴본 적 없던 사람이 기대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린 시절 불안에 익숙했던 사람이 고요함과 안락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감정들이라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으면 무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특정한 감정에만 노출된 사람일수록 감정의 얼굴이 더 빨리 더 자주 바뀐다. 느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낯선 감정들을 피하거나 왜곡시켜버린다. 반면 어릴 때부터 감정을 존중받아온 사람,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관계를 맺어본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다. 위장된 감정들 사이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을 찾아낸다.
진짜 감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말하고 싶은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한다. 감정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전하고 싶은 속내, 간절히 바라는 욕구,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숨어 있다. 어떤 감정의 문을 여는가에 따라 그것과 닮은 말이 따라온다. 따라서 마음과 다른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잡한 감정들 사이에서 진짜 감정을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네. 뭐 배 감독이 한 얘기 하고도 뭐 거의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본인의 진짜 감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한 템포 쉬면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 건가 그거를 계속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깨우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게 지분이 가장 큰 감정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강연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혼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죄악시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형제자매도 없었고 엄마랑 살지 않고 아빠랑 살았어요. 근데 아빠가 얼마나 뭐 감정적으로 챙겨줄 수 있었겠어요, 딸을. 먹고 살기 바쁜데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랑 있었고, 할머니랑 이제 작은 댁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칫밥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뭐 준비물을 챙겨가도 제 힘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준비물도 갑자기 아빠도 없는데 아빠 뭐 출장 가시는데 비싼 거 준비물 사오라 그러면 막 걱정되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내일 뭐가 있을까? 내일 엄마 모시고 오라고 하면 어떡하지? 부모 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 불안함.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계획해야 해.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 이런 게 제 삶에서 굉장히 지분이 컸어요. 예, 그게 저의 20대를 미친 듯이 일하게 하는 동력이도 있지만 이게 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때는 그 감정만으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분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기다림에게도 좀 나눠주고 평온함에게도 나눠주고 감사함에게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지분을 나누려고 하면 그런 좀 애씀이 필요해요. 불안하지 않아도 돼. 다양한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유독 잘 느끼고 잘 느끼지 못하는 걸까? 이런 자기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정 사전 같은 게 필요하다. 네, 맞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감정인지 정확하게 어떤 단어가 매칭되는지도 잘 몰라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몇 개씩 얘기를 해봐 그러면 몇 개 못 쓸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감정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색깔을 묘사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블루라고 해도 그 블루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블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마찬가지 같거든요. 예를 들어 외로움이다 그러면 어떤 외로움이냐에 따라서 되게 종류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명확하게 이런 감정이구나라고 느끼고 싶을 때는 내 상태는 이런데 이게 정확히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 할 때 찾아보는 사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유용하겠다. 요새 감정 단어들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는 감정 카드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감정 카드라고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놀이 하면서 서로의 감정 맞추기인 거예요. 서로 이렇게 단어를 들고 있고 아빠가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껴. 그럼 아이가 막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좋아요. 여자친구랑 하면 재밌겠다. 네. 하다 싸우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넌 이런 감정일 거야. 연애할 때 하시면 좋을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뭐 카드나 색깔 뭐 이렇게는 생각을 못했고 그 뒤에 이제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면 아이, 어른 아이를 말하신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했을 때 그걸 이제 저나 혹은 저랑 이제 가까이 있는 신뢰할 만한 사이에 있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싸움이 지속되거나 똑같은 문제가 계속 불거졌을 때 그렇죠. 저희는 이제 특정 단어를 몇 개를 만들었거든요. 요거 지금 그 상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듣던 게 있어요. 뭐냐면 특정 어떤 몇 개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말하면서 굉장히 냉정하게 그냥 이 사람 생각 안 하고 더 세게 말하면서 그냥 막 가는 시기가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아니 그냥 화난 거잖아 하다가 이제 결국 제가 폭발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또 계속 긁어서 해봐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단어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흡사 내가 헤드뱅잉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뭘 시작을 헤드뱅잉 하지 마. 좋네요. 사물놀이 하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굉장히 그냥 이게 상황이 우스워지고. 네, 좋아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가 봐. 네. 라던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명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무슨 의미지? 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적절한 언어를 찾는 건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 검색은 이제 말그릇으로 하면 이제 책이 나오는데요. 책이 나온 지는 좀 됐죠? 10월 정도 나왔어요, 그쵸. 작년. 그래도 이제 상위에 랭크가 돼 있어서 제가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찾아보시는데 어렵지는 않고 이거는 사실 뭐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거나 그렇게 선물을 하세요, 이 책을. 그러니까 지가 읽어야 되는데. 말을 늘 평가를 할 수 있잖아. 늘 다른 사람이 꼽히는 거야. 근데 일단 법칙은 너부터 사서 읽고. 그렇지. 그 다음에 괜찮으면 다른 사람에게 권하자. 2권 사서 하나를 줘야 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말그릇이라는 책을 한번 오늘 또 작가님 나오셔서 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말그릇 책 읽고 막 고민거리를 싸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저럴 때 어떻게 친구가 이렇고 남편이 이렇고 그런데 제가 그럴 때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대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장면에서 그래 내 말그릇을 닦아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윗병만 생기고 속병만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대인 될 필요 없다. 제가 이 책을 만든 이유도 저도 못하면서 그걸 권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 책을 쓴 마음은 한 사람만 지키자는 마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만나러 오는 고객들이 저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해봤어요. 코치님이 처음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누구랑 도대체 말하고 대화하며 사는 걸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아무도 얘기 안 한 거네. 네. 그러니까 그 돈을 굳이 이 먼 사람한테 와서 돈을 주고 할 얘기가 아닌데도 그걸 친구가 한 명 충분히 들어줬으면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이 재우고 부부끼리 건너 했으면 되는 얘기인데 그걸 못해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지키자. 그리고 중요한 순간만 놓치지 말자. 왜 이렇게 관계에서 쎄한 순간이 있어요. 유난히 저 사람의 어깨가 처지거나 저 사람의 눈이 예전하고 좀 다르다. 얼굴 낯빛이 좀 다르네. 그런 날만 놓치지 않고 살아도 그것만 해도 우린 잘했다 생각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꼭 집어서 누구한테 선물해 주면 날 protect me 이런 의미로 뭐 그러셔도 좋다. With you.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정신 없어가지고 공식 질문을 첫 번째 드리고 사실 했어야 되는데 시작을 안 했어요. 저희가 영화 팟캐스트라 인생 영화와 좋아하시는 영화를 여쭤보거든요. 정신이 파딱 차리시네요. 이걸 처음에 하고 열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마지막이라도 요걸로 하고 그럼 닫죠. 인생 영화가 어떤 건지. 저는 사실 배우하고 감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질문을 딱 입을 떼는 순간 생각나는 영화는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는 사실 아이 키우면서 영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장 많이 본 영화인 것 같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게 뭐 이렇게 세련된 영상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들지만 왜 이게 이렇게 감동적일까? 볼 때마다 그 아이가 딱 나와서 나 게임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다 마음.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그것도 한 사람을 지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제 책하고도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아름다워는 제가 그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선물로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말과 관련된 뭐 이런 걸로 혹시 다른 이제 기회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말과 관련된 영화가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거나 뭐 이런 계기가 있으면 또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확실히 오늘 너무 즐겁네요. 저도 진짜 좋았어요. 말씀을 코칭해주시는 분이랑 대화를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그렇지. 원래 비싼 거야 이거. 저희를 사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분을 모셔가지고. 김프로쇼 이래서 합니다.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저자 모시고 다른 책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